사회과정부 특별 세미나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세미나에 연사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와세다대학교의 박상준 교수님이신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원 정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올해가 아마 와세다 대학교에서만 20년째가 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TV 채널이나 유튜브에서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강연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일본 경제, 한국 경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의 비교,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한국에 합의하는 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연들 많이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박상준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에 이렇게 와가지고 세미나를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싸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쭉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성장기에 일본 경제와 기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진화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진화라는 것이 저는 저희 국제학술원이라는 단과대학인데 와세다 대학은 단과대학을 학술원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원 소속인데 거기에 국제학부가 있어가지고요. 국제교양학부에서 강의하고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강의하는데 그 국제교양학부에는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대학원은 경제학과나 경제학이지만 국제교양학부는 전공이 다른 분들 계셔서 생물학이나 인류학, 진화 인류학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진화라는 것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배웠는데 진화는 단지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는 것뿐이지 이게 좋아진다 나빠진다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본 경제 기업이 진화했다는 것은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화장품, 이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후지필름이에요. 그러니까 후지필름은 말 그대로 필름 회사인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죠. 특별히 예술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럼 망하지 않았을까? 이 회사가 어떻게 아직도 살아남아있지? 더구나 이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보면은 이미 자기 사업 부분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더 이상 과거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진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화장품도 어차피 화학이고 필름도 화학이기 때문에 필름을 만드는 제조 기술에서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는 지금 이게 반도체 절연제인데 아지노모토라는 회사입니다. 아지노모토가 일본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지가 만미자고 모토는 바탕 소자인데 한국의 미원이나 옛날 미토, 지금의 대상이나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여기에 바탕이 된 처음으로 감미료라고 하죠. 조미료를 만든 회사인데 일본 회사인데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 지금 자기네 실적의 한 30% 정도는 음식료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 내고 있는데요. 아지노모토의 신사업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절연제, 반도체 절연제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절연제 시장에서는 이 아지노모토가 시장 점유율이 95%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옛날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세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했는데 그 세 가지 품목을 일본에서 팔지 않으면은 한국의 삼성 반도체가 멈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큰 분야가 아니라 어떤 전체 공급망에서 작은 분야를 타겟으로 잡아서 그 작은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뭐 90%, 95%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일본 기업의 새로운 전략이기 때문에 필름 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던 회사가 감미료 만들던 회사가 이제 반도체 소재를 만든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 경제와 기업의 현황, 그 다음에 저성장기 일본 기업의 성장 전략, 그리고 일본 기업이 재생을 한 턴어라운드라는 역사, 마지막에는 일본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제목이 제가 일본의 대외 전략이라고 바꿨습니다. 앞에 목차에서 바꿔 주셨네요. 제가 그 기업 가기를 가거나 하면은 일본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 말씀들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김해철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여기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외 전략으로 내용을 바꿨는데요. 제목만 여기서 바꾸지 못했네요. 일본 경제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일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4만 원을 깼기 때문에 버블기 최고 높았던 점이 한 39,000이 조금 안 되는데 그거를 깨고 나서 4만 원을 깬 다음에 4만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설마 더 오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금리를 어제 올린 셈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절상되지도 않고 장기금리는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어 그런지 장기금리에도 큰 변화가 없고 일본 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주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주가가 굉장히 높은 이면에는 제가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여기는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인기업으로 등록한 모든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보시면은 여기가 버블기 정점이었고요. 버블기 정점을 끝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그 뒤에 보시면은 버블기 정점의 영업이익을 2004년, 5년 고이즈미 정권 때인데 그 고이즈미 정권 때까지 15년 정도를 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얘기를 하는데 법인기업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15년이 맞죠. 15년 동안 과거 기록을 못 깼으니까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깼는데 리만 샥이 와가지고 법인기업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고요. 리만 샥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과거 기록을 다시 코로나 전에 깼고 그 뒤에 코로나하고 미중만차 때문에 다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제가 아마 작년 3분기까지 했는데 작년 3분기에 보시면 역대 최고죠.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아마 더 높을 것이고 올해 1분기가 지나야 일본은 3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3월에 결산을 하고 5월 정도 되면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5월 발표가 나면은 2023년도의 그 영업이익은 일본 그 전 역사에서 최고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이면에 일본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높은 거의 이면에는 일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늘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 제가 2016년에 책을 한 권 냈었고 2019년에 또 한 번 냈었는데 그때 주로 일본 경제와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걸 주로 얘기했었고요. 최근에도 주로 강의를 나가면은 일본 기업과 경제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 이제 일본 망했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일본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쇠약한 경제입니다. 노쇠한 경제고요. 제가 일본의 신주쿠, 도쿄의 도심에 해당하는 신주쿠에 오래 살다가 작년에 외곽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국도 지금 김포시를 편입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본도 도쿄시가 아니라 도쿄도인데 도쿄도 안에는 23구가 있고요. 신주쿠 구라든가 미나토미 구라든가 23개 구가 있고 그
또 시들이 있어요. 시가 있어. 그 시까지 포함해서 도쿄라고 해서 제가 23구 안에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시로 나갔는데 제가 사는 곳이 굉장히 옛날에 베드타운, 그 도쿄가 막 팽창할 때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살기 좋은 그 베드타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살기 좋은 베드타운에 여기 공원도 있고 좋겠다 하고 이제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가고 나서 금방 후회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7시 정도 학교에서 6시 정도 나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정도 걸려서 그 역에 도착했는데 역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한 15분 걸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가 도쿄라는 도시가 맞나, 도쿄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맞나 15분을 걸어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혼났거든요. 그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도 저녁 7시 이후에는 나가지 말라고, 해 떨어지면 나가지 말라고. 범죄율이 거의 없고 범죄가 굉장히 안전한 도시예요. 안전한 도시지만 밤에 나갔더니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쇼핑몰이 멀지 않은 곳 한 10분 거리에 쇼핑몰이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은 그 쇼핑몰을 제외한다면은 상권이 전무해요. 밤에 그 쇼핑몰 이외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녁 이후에 뭔가 외식을 하고 싶다, 간식을 하고 싶다, 오늘 저녁은 좀 못 먹었다, 밖에서 먹어야지 한다면은 유일한 선택지가 쇼핑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한 식당이 뭐 10개 있을 텐데 그 10개 식당 외에는 전혀 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권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밤 7시 이후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여기 뭐 식당에는 뭐든 견딜 재간이 있나요? 굉장히 약한 경제는 맞아요. 맞지만은 동시에 모순되게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찍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여기 준비한 거에 시간을 보고 90분이니까 한 50분 정도, 60분, 맥시멈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중간에라도 좀 이상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를 멈추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으냐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좀 요약을 한다면은 미일 금리 차로 엔저가 발생했고요. 금리도 굉장히 싼데 거기다가 그 엔화가 지금 150엔 정도니까 달러가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을 입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굉장히 혁신도 많이 했고 신산업 진출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들을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 하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방송 작가님들이 연락을 하면은 제가 잘 보통 교수님들은 바빠가지고 막 그 방송에서 연락이 와도 좀 그 망설이시고 거절도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거절하는 게 없어가지고 방송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많이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섭외를 거절하지 않아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저한테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지금은 또 안 그런데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전까지는 버블이 붕괴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일본 기업이 어떻게 제 책을 좀 보셨으니까 제 책에 있는 대로 요즘 일본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난 10년간의 얘기, 일본의 지난 10년간의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는 주로 버블의 붕괴에서 끊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스토리에서 거기서 끊어버리든지 한참 얘기를 최근 얘기만 고이즈미 때 어쩌고 아베 때 한참 뭐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 대본을 받아보면 버블의 붕괴에서 끝나버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본 경제에서는 안 좋은 쪽 제가 얘기하는 노세한 경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하셔가지고 굉장히 서로 타협하고 하는데 힘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한 가지 면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주가가 막 높고 하니까 굉장히 이거 뭔 일이지? 하고 놀라시는데 그 이면에는 일본 기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또 일본 기업이 그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고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일본 경제 진화 쪽에서는 고용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인구를 보시면 15세부터 64세,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하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보시면은 90년대 중반에 피크를 찍었다가 그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취업자 수를 보신다면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포함한 취업자인데요. 취업자 수를 보신다면은 인구가 증가할 때 취업자도 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이 90년대 중반에 인구가 그 정상에 있을 때 취업자도 정상에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내려갑니다. 또 이때 경기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죠. 97년에서부터 2001, 2년 이때가 일본 경제의 암흑기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이때 취업자도 많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고이즈미 정권 때 반등을 좀 했다가요. 리만 쇼크 때 다시 내려갔다가 보시면 2013년 정도부터 다시 올라가요. 쭉 취업자 수가 올라갔다가 미중마찰하고 코로나 때 좀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2023년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2024년 3월이죠. 기업의 영업이익과 주가도 최근이 일본 역사에서 가장 높지만은 취업자 수도 일본 역사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업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람 수를 샀을 때 취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 연령대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오히려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는 일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취업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의 여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되게 평온하기도 합니다. 취업이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취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국에서 제일 많이 제가 하려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취업자 수를 늘려야 된다. 제가 꿈에 그런 꿈 거의 안 꿨는데 오랫동안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와세다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옮긴 거예요. 한국의 어딘가로. 한국의 어딘가에 출근을 했더니 거기서 저를 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제 그럼 와세다 대학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했는데 나 거기 벌써 사표 내고 다 인사하고 왔지 하면서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왜 사표를 냈지? 하면서 굉장히 꿈에서 무서운 거예요. 나 이제 잡이 없구나. 그래서 잡이 없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2년 동안 제가 안식년이어서 김현철 교수님 계신 일본 연구소에 덕분에 2년 동안 나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아내가 처음에 코로나 때 오더니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 뒤에 계속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오랫동안 미국하고 일본 전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본 적은 결혼하고 이렇게 처음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봤는데 아내가 한국이 너무너무 좋고 자기 동창들 이제 오랜만에 동창들도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만나고 하면서 동창 중에서 자기가 제일 못 산다. 아니 제일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막 이렇게 풍요로운 걸 누리는 그 사이에 나는 정말 외국에서 전전하면서 너를 만난 게 나의 막 불행이었다. 이렇게 한국이 너무 좋구나. 근데 2년이 지난 뒤에 와사다를 일본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가면서 제가 한국이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일본도 잘 적응해 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일본에 오더니 일본은 굉장히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 근데 많은 저희처럼 한일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평온하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좀 불안하게 느끼고 경쟁 심하고 하는 반면에 일본은 좀 평온하게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노쇠하고 쇠약하고 비효율적이지만 평온하게 느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취업 걱정이 거의 없어요. 그게 사람을 굉장히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본의 노력을 여기 영어 자막에 나오니까 일본어가 안 되신 분들도 잠깐 보여드리면 安倍総理大臣は来月1日の働き方改革関連法の施行を前に労働時間の短縮など改革を進める企業の視察を行い意識改革の重要性を訴えました。来週から働き方改革が本格的にスタートします。日本も近世100年時代を迎える中において、それぞれのライフステージでいろんな働き方が選択できる、そういう社会を作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安倍総理大臣は来月1日の働き方就業規則などで定めた労働時間の20分短縮や午後7時の消灯で残業を削減するなど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아지노모토라고 자막이 나왔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이제 노동 시간을 줄였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여가지고 아베가 이제 고마운 거 반, 선전 반, 정치가로서 이제 자기를 또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베가 실제로 그 구구 꼴통 보수라는 건 맞는데 저도 아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구구 꼴통 보수인 아베가 일본 기업들에게 굉장히 임금을 올려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라,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라 이거를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굳이 보수라고 해서 노동시간 늘리고 우리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보시면 2023년 데이터는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2022년인데 보시면은 전 연령에서 한국이 더 높은 것은 한국이 거의 같은 것은 65세 이상 또 한국이 더 높은 것은 70세 이상밖에 없어요. 그 고용률에서 여기는 고용률이니까 그 연령에서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본 같으면은 지금 20대 후반에서 80%가 넘는 게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 2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80%를 넘지 않아요. 80%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높아서 여기서 떨어지긴 하는데 30대 지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거의 80% 정도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여기서 약간 떨어지죠. 30대에서 약간 떨어지고요. 40대에서 약간 올라가죠. 한국을 보시면은 20대에서 상당히 높지만은 그게 30대에서 뚝뚝 떨어졌다가 40대에서 다시 또 올라가서 한 50대 초반이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해서 M자 커브라고 보통 학자들이 경제학자 얘기하는데 이 M자 커브가 서유럽 선진국하고 동유럽 선진국에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또 이 M자 커브가 없어질 때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오래전에 밝혀졌죠. 과거에는 여성이 집에 있고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해야 그래야 애를 낳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은 그 반대로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력 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한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걸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은 지금 이 그래프보다 한 7, 8년 전만 해도 훨씬 낮게 떨어졌어요. 한국처럼. 낮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게 30대가 돼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한국이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져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경력 단절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력 단절이 이렇게 심한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일본의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 반면에 일본에 보시면은 이 급여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한국 청년들이 한국에 취업 비자가 안 될 때 그러면은
취준생 생활을 뭐 2, 3년 더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그 시험을 2, 3년 해보든지 하지 말고 그냥 일본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경력을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력 쌓다가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경력직으로 한국이든 뭐 어디든 그걸 바탕으로 뭐 싱가포르, 홍콩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급여 때문에 일본에 오면은 거지처럼 살 각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처음에 대졸 초임이 대기업 상사라든가 좀 많이 주는 대기업도 있는데 웬만한 대기업 같으면 대졸 초임이 한 300만 엔 정도고요. 한국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가면은 한 300만 엔이 조금 안 돼요. 한 270만 엔, 280만 엔 그 정도니까 그 300만 엔 받아가지고 그 보험료, 뭐 연금 무슨 보험 이런 거 좀 내야 되고 월세 없고 하면은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점점 이제 그 경력이 쌓여서 올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일본 전체로 평균 급여를 보시면은 이건 일본의 국세청 자료인데요. 그 제일 그 평균 급여가 높았던 것이 1997년이거든요. 버블기 때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버블 붕괴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잘 올라가진 않죠. 그래도 약간 올라갔어요. 약간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97년 정도부터 일본 경제가 되게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평균 급여가 내려가서 2022년까지를 보시면은 2022년에 드디어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1997년하고 2022년이면은 25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았던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이 상상을 할 수 있나요? 내 아들이 내가 옛날에 97년 정도에 받았던 월급을 지금 내 아들이 받는다 하는 건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죠. 한국에서는 엄청 말도 못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뛰는 동안에 일본은 급여가 뛰지 못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지금 뼈아픈 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뉴스 듣지 않으셨나요? 일본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 일본에서 전 사회가 임금을 올리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올리고 있다. 임금이 이만큼 낮기 때문에 올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일본 경제가 진화한, 환경에 맞게 진화한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요. 임금 인상에 관한 그 뉴스거든요. 物価高を背景に一層の賃上げを促していきます。経団連は今年の春闘に向けた方針を発表し、去年以上の意気込みと決意を持って賃金引き上げの積極的な検討と実施をするよう会員企業に求めました。 조금 전에 그 영어 자막이 워낙 빨리 흘러가지고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経団連그러니까 한국의 정경련 같은 뜻이죠. 정경련은 과거에는 정경련이 한국에서도 제일 큰 집단이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은 경단련이 가장 큰 기업 단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그 아저씨가 이제 경단련의 임원인데요. 경단련의 임원이 일본의 경단련은 3월에 소위 말하는 춘투라고 해서 노사 임금 협상이 3월에 있기 때문에 그 3월 이전에 1월 정도에 경단련이 올해 우리 경단련은 방침이 이렇다, 지침이 이렇다. 회원사들한테 이제 권고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러거든요. 1월에 그 경단련이 회원사들한테 권고한 것이 작년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임금 인상에 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상공회의소나 뭐 경총이나 전경련이 그 회원사들한테 임금 인상에 굉장히 막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세요. 작년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further wage increases encourage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날에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그런 기관의 이제 장인 위원장이죠. 노조의 위원장, 노조 연합의 위원장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봐도 임금이 이렇게 낮은 것이 이런 노조의 책임도 아니냐. 노조가
변명에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일본 임금이 이렇게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인터뷰에서 대답할 때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도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왜 이렇게 고용은 좋은데 왜 이렇게 임금은 낮으냐 하면은 저는 일본은 진화의 과정에서 고용을 지키고 임금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본도 굉장히 고용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용이 안 좋은 그 시절이 또한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용이 가장 안 좋은 그 시절이 일본 역사에서 또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굉장히 불안했죠. 굉장히 불안했으니까 정말로 그 고용을 지키는 게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노동조합들도 임금 인상을 포기하고 최대한 그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 노력을 한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을 뭐 10년, 15년 이렇게 안 올린 기업이 많으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업을 임금을 좀 깎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고용을 유지하는 거에 부담이 그렇게 없죠. 그래서 그 고용은 굉장히 좋은데 임금 되게 낮은 사회가 됐고 지금은 고용이 굉장히 좋으면서 기업의 실적이 괜찮으니까 임금 인상을 해보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는 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반면에 지금 일본 기업이 영업이익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또 안 좋은 분야가 있어요. 거기는 주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회사가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슈퍼도 가지고 있는데 슈퍼하고 백화점은 보시면은 거의 뭐 적자죠. 지난 4년간. 그러니까 지금 슈퍼도 팔고 슈퍼는 판 게 아니라 슈퍼는 이제 굉장히 점포를 줄이고 있고 백화점은 뭐 외국 쪽에 팔고 있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나라 경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약한 부분은 약합니다. 이거를 이제 감지하면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기 일본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첫 번째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약하니까 해외로 다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갈 때 제가 지금도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오해다 해가지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내수가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 내수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안 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내수가 되게 위축된 나라다. GDP가 한국보다 크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GDP가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한국이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일본은 GDP가 거의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내수가 약하다. 그 다음에 일본이 수출이 한국보다 되게 약하다 해서 또 일본 기업들이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은 내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수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진화의 결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지노모토인데 아지노모토의 유형 고정 자산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유형 고정 자산이 결국 생산 설비니까 유형 고정 자산이 일본에는 42.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나 생산 설비가 이미 다 해외에 나가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고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리고 일본은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와스다 출신의 기업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에 오시면은 우리가 해외로 다 나가고 있지만 해외로 나가니까 국내 고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욕도 많이 먹지만은 하지만은 최첨단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최첨단의 연구 시설은 국내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10년 전만 해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인구 감소하는 나라에서 일본은 20대 초반의 인구가 10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충분한 연구 인력도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미국에서 팔 그 음식을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인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일본에서 만든 거를 이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던 거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미국에서 연구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쪽으로 갔거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나가니까 또 일본은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쓰비시 UFJ 그룹이 가장 큰 은행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한국의 KB 금융그룹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미 이 금융그룹의 매출액의 50%만 일본에서 발생하고요.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의 투자 IB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수합병을 꾸준히 해가지고요. 외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때 일본에서는 왜 해외로 나가는가 해서 노동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하는 거는 세 번째 답이고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것이 시장을 찾아서 나간다는 것. 시장을 찾아서 나간다는 것이 가장 높은 답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고객의 필요에 부응한 위해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시장적이죠. 그게 두 번째 답이니까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의 역사를 보면은 시장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유럽, 브라질, 뭐 어디 중국이든지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판다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굉장히 많이 영역을 뺏기고 백전백패했잖아요. 가전, 반도체, 뭐 조선, 철강도 한국이 영역을 많이 뺏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도 소니 텔레비전이 삼성이나 LG에 밀려가지고 적자를 내기 시작할 때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가격 경쟁을 같이 하면서 삼성하고 LG가 싸워왔는데 그 결과 뭐 TV 부문에서만 적자가 한 8년 정도 나고 나서야 TV를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정리하고 나서도 한 몇 년 적자가 지속됐기 때문에 아마 TV에서 10년 이상 적자를 거기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한국,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요. 범용 제품보다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을 하는 소니를 예를 들자면은 전지라든가 TV라든가 컴퓨터 TV에서는 프리미엄만 남기고 나머지를 포기하고 컴퓨터도 포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모토도 칼피스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음료 브랜드였는데 그런 것들을 매각하고 하면서 매출액을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매출액 그것보다는 영업이익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영업이익률에 또 집중하는 식으로 기업가들이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아지노모토, 소니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본 기업 전체로 보더라도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기업을 봐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고 자본금이 낮은 기업, 작은 소기업들은 훨씬 못한데 일본도 갭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과 격차가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B2C 가전이라든가 하는 것들, 모바일폰도 뭐 가전도 전부 다 망했으니까 B2C를 포기하지만은 모바일폰 안에 있는 부품, 그 다음에 반도체 안에 있는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식으로 B2B로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굉장히 B2B에 강한 나라가 됐고요. 그 외에 도입하는 스마트 시티나 우주 탐사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지모토나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갔고요. 일본 정부가 집중 지원한 부분은 첨단 반도체하고 그린 에너지, 탄소 중립, 양자 기술, 바이오, 해양, 우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UC 샌디에고에 있는 경제학자인데 미국의 경제학자들한테도 이게 노티스가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Reinvention of Japan 해가지고 비즈니스 리인벤션. 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일본이 많은 나라에서 일본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일본 기업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를 봤을 때 일본은 큰 영역에서의 사업은 포기한 대신에 점점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잘 아시는 거지만은 반도체 부품하고 소재에서는 일본이 전 시장의 48%를 점유하고요. 그러니까 부품하고 소재에서는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지금 일본이 30%, 그리고 미국이 35%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유럽과 유럽 인근의 나라들인데 22%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막 미국이 싸우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의 바탕에도 장비 같은 경우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 세 개 나라만 합치면은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의 80% 이상을 85%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시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가요? 한국에 왔었죠. 크게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자다 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서 무슨 시를 짓죠. 갑자기 그 시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옴시티. 그 네옴시티에 밀려가지고 전혀 화제가 안 되고 있긴 한데 네옴시티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도요타에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이 교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스마트시티는. 네. 근데 도요타는 차를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 도요타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맡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스마트시티를 만든다는 것이 그 스마트시티의 이미지하고 지금 현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은 自分以外の誰かのために創業時から紡がれるこの思いは未来を創造する力となった。今も受け継がれるその思いが未来を織り込んでいく。人は動くことに喜びを感じる。動くこと、それは物理的な動きだけでなく心の躍動にもつながる。 여기 후지산이 보이시죠? 후지산 아래쪽에 지금 스마트시티를 짓고 있는데 いつの時代も誰か きっと TMDJ さんも私の新婚の時と同じような思いでこの場を去られたと思うんで TMDJ さんに寄り添った形でスタートしました。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입니다. 현장에 지금 빌딩 올리고 계시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네옴시티보다 더 빨라요. 네옴시티보다 더 빠르게 착공을 이미 1,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짓고는 있는데 그 스마트시티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도요타가 한국의 삼성 같은 존재인데 일본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 이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NTT라든가 한국 같으면은 삼성이나 현대차가 중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또 에너지 회사들을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지금 에너지 회사들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또 그 통신 회사들 이런 일본의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지금 그 스마트 시티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여기 한번 살아볼까 이제 나도 그 은퇴 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한번 살아볼까 생각했는데 일반인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도요타 관계자들만 여기서 살면서 아마 계속 체크를 하겠죠. 디버깅 하듯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달 탐사선. 이것도 역시 제가 그 일본의 움직임으로써 지금 도요타에서 만들고 있는 달 탐사선이고요. 나사의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에 다시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일본의 작사, 일본의 나사라고 쓰는 작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작사하고 또 조인트해서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달 탐사선을 여기 작사라고 보이시죠? 달 탐사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아까 스마트 시티도 그렇지만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도 그 아베 수상하고 일본의 그 관계자들이 도쿄올림픽 할 때 외국 선수들이 오면은 공항에서 로봇이 맞이하고 뭐 자율주행차로 선수촌까지 데려가고 드론 띄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막 비전을 많이 냈었는데 2020년은 올림픽이 없었고 2021년 올림픽 됐을 때 그거가 거의 안 됐거든요. 거의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타이어 만드는 브리지스톤이라는 회사에서 달에서 우주에서 달릴 수 있는 금속 타이어는 아까 그 탐사선에서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 저팬 모빌리티 쇼에서 이걸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모빌리티 쇼에 갔다가 이미 이 브리지스톤은 이거를 The history of tires is the history of mobility. Now, Bridgestone is advancing a moon exploration project. On a harsh world where the rules on Earth do not apply, safety is our top priority.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자기네 광고에, TV 광고에 활용을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주 개발이 이것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링크라든가 앨런 머스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그 시장을 일본이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본의 로켓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 H2하고 H2A가 같은 시리즈인데요. 얘들은 41기부터 48기 중에서 6호기만 발사를 실패하고 47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로켓이라는 게 인정을 받았어요. 한국 같으면 얼마 전에 누리호였나요? 한국도 드디어 성공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의 1개를 성공할 때 일본은 47개가 성공을 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H3는 23년 3월에 발사를 실패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 전번에 H3가 성공했다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점점점 H3라든가 기술형 로켓이라든가 새로운 로켓이 될수록 상업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덜 쓴다든가 왜냐면은 왜 이걸 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주의 시대니까 우주 개발의 시대니까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 가가지고 로켓에서 인공위성을 쌓아야 되니까 인공위성 회사들은 자기네가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 로켓을 가진 회사들한테 맡겨야 돼요. 자기네 인공위성을 우주로 가져가서 쏘는. 그럼 이제 그게 수익이 되죠. 이게 하나의 시장인데 그 시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니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지금 여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사업을 인수했는데 미쯔비시 중공업이 자기네가 만든 로켓으로 소니 걸 싣고 가서 이제 우주에서 발사해서 뭐 하겠다 이런
바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서도 기업의 연구 개발비를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아요. 그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를 보면은 일본은 3.8%인데 한국은 3.4%.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의 삼성,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폭스바겐 가장 큰 회사들을 빼버리면은 일본은 3.8에서 3.9로 도요타를 빼도 거의 비슷한데 한국은 삼성 하나만 빼면 3.4에서 2.1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연구개발비가 막 높다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플러스 삼성의 연구개발비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빼버리면 나머지 기업들만 가지고 보면은 한국의 연구개발비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낮다기보다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우주에 진출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한다는 것은 연구개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일본이 연구개발은 되게 진심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또 한국이 5G에서 28GHz는 4대 통신사가 포기했기 때문에 3대 통신사가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제4의 이동통신 업자에게 28GHz는 맡긴다 이렇게 해서 비난이 많았었죠. 이 28GHz 할당만 받고 5G 선전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28GHz가 아니라 한 4GHz 정도 대역폭에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28GHz가 되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일본은 이 28GHz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어요. NTT에서 그러니까 포기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또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하고 우주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부족한 일본의 인재를 가지고 첨단 반도체도 막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의 웹페이지를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한국 기업은 자기네 기술, R&D 투자, 기술 이거에 대한 페이지가 없는데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일본 가면은 항상 기술에 대한 자기네가 지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여기는 일본 제철이고요. 여기는 가고시마라고 건설회사고 여기 파나소닉이라고 전지 만드는 회사인데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특허를 하고 있고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집착하는 것이 일본 기업이 안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결국에는 마케팅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술에 집착하는 것이 안 좋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적 연맹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최근에 TSMC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소니 덴소하고 같이 합작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대만 회사하고 일본에는 소니 덴소가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피더스라고 홋카이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일본의 8개 대기업이 출자했다고 들으셨을 텐데 여기는 미국의 IBM으로부터 2나노 기술을 사왔다고 하고요. 벨기에의 아이맥이라고 반도체 장비회사, 연구회사 그쪽하고 굉장히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소니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기 시장에서는 되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기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굉장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이게 소니에서 재판을 벌어가지고 영국인가에서는 굉장히 큰 소송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액티비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가지고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 반독점법이라든가 과정법 이런 거 위반이다 해가지고 제소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요즘은 그냥 게임기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소니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필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앞서 나가 있으니까 게임기에서는 경쟁하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동 개발을 지금 소니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니의 화상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니의 화상 센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 연동 추진 발표를 했고, 또 소니하고 혼다는 같은 일본 기업이지만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만들어가지고 이 소니의 자동차를, 소니가 만드는 그 자동차, 설계하는 자동차를 혼다가 북미에, 캐나다하고 미국에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2025년부터 그 주문을 받은 다음에 2026년부터 팔겠다 해서 소니가 자기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일본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 이솝 우화에서 보면은 토끼와 거북 얘기를 보면은 그 토끼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열심히 기어가지고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 토끼가 잠자지 않으면은 뭐 거북이는 당연할 도리가 없죠. 저는 이 경영 쪽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경제를 하면서 계속 그 기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일본 기업의 그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든가 R&D 투자 비율이 기업의 생존 그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느냐라든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N이 절하된 상태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1달러를 벌면은 N이 굉장히 싸지면은 옛날에는 1달러를 90센트 이렇게 가격을 낮췄거든요. 가격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이제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기보다는 그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공급망 속에서 자기네 위치를 확실히 그 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N이 100엔에서 120엔, 130엔, 150엔 아무리 싸져도 1달러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자기네가 파는 상품의 가격은. 그러니까 1달러를 벌었을 때 과거에는 100엔이 장부에 잡히는데 이제는 1달러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150엔이 장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렇게 그 기업들의 그 경제학에서는 환율이 그 수출 물가나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일본 기업의 전략상 바뀌었는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일본 기업의 진화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도 미국도 인도도 브라질도 중국도 어마무시하게 경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뭐 6를 보든 우주를 보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다는 것이, 지금 뭐 인도도 달에 보냈다고 하고 중국도 되게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결코 놀고 있는 토끼가 없으니 잠자는 토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제가 이제 국뽕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좀 잘 나가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일본도 이렇게 전 세계가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깡총깡총 토끼들이 뛰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한국 기업분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저렇게, 인도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삼성이나 LG나 SK나 이 다음에 어떤 사업 영역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일본도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굉장히 인재가 부족한, 하지만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많이 돈을 쌓아놨고 기술 투자를 할 수 있고 M&A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또 그 인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 그런데 또 이 나라의 모습이 여러 면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으면서 저녁 7시 되면은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도쿄 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저녁 7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지금 일본의 모습이 불과 뭐 10년 뒤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려면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경제와 기업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풀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Q&A 진행하는 질문 질문 시작하시죠. 네, 질문은 제가 강의한 거와 관련 안 된 것도 한일 관계라든가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분노하는 일본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도 제가 일본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본에 관한 거는 제가 답할 수 없는 거는 답할 수 없다고 모른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경제학과랑 전혀 연관이 없어서 열심히 그렇긴 했는데 질문 수준이 낮을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굉장히 최근일 거예요. 그저께인가? 이번에 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또 무슨 전환점이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고는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뉴스 어떻게 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한국의 그 8시 뉴스하고 9시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당일날.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모 방송국에서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네, 같은 질문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는 친정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카톡에서 나 오늘 몇 시 뉴스에 나온다 했는데 아이고 이 아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안 나왔어. 그 뉴스 자체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도 저는 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한국의 메인 뉴스에서는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일본이 양적 완화를 다른 나라 다 끝내는데 못 끝내고 있었잖아요.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했는데 마이너스 금리도 못 끝내고 있었는데 일본 은행에서 왜 안 끝내냐 이제. 그런데 일본은 사실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정부 부채를 신규로 발행할 때 높은 금리를 줘야 되니까 정부 재정에도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낮은 게 좋긴 해요. 근데 낮지만은 지금 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유지하려면은 정부 채권을 계속해서 사야 되는데 이미 정부 채권의 50%를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계속 사들이면은 그 정부 채권이 시중에서는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 거의 일본도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끝낼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이다라고 예측은 많이 했는데 일본 은행에서는 그 2%의 인플레이션 이게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고 금융정책을 바꿨는데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다시 디플레이션 기조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 2% 플러스 2%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안착이 될지 어떨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명목임금의 상승. 작년에도 명목임금은 올랐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일본에서도 한 3~4%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명목임금이 그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어요. 증가율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일본은행에서는 명목임금이 확실하게 올라가지고 실질임금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명목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서포트해가지고 인플레이션 2%가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그래야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수 있다. 일본은행 총재가 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다는 얘기는 이제 그 2% 인플레이션이 안착할 것이다. 또 명목임금이 올해는 충분히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 은행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던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경제사회학부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경제학, 에너지 경제학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여기 프리젠테이션
장면을 봤을 때 일본의 에너지 원별 발전량 부분이 있는데 그 일본이 어떻게 이 전 세계적인 그 재생에너지나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진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일본이 유럽보다는 못한데 한국보다는 더 그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발전해 있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의 5대 상사에 투자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때 우리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처음 투자했을 때는 뉴스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뭐 그런데 나중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나서 많이 오른 다음에 워렌 버핏이 5%에서 7%로 늘리겠다, 7에서 9로 늘린다 할 때 그때마다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상사가 돈을 많이 벌었냐면은 그 여기에 나중에만 자료 보시면은 5대 상사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나올 텐데 그 상사들이 에너지 쪽에 이 내추럴 리소스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상사들이 지금 얘기가 자기네가 올해는 이제 2023년도 결산하고 또 2024년도에는 2022년만큼은 상사는 그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재료 가격들이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자기네가 상사들이 광산이니 뭐 쉘게스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상사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사들이 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이 그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상사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자기네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그 자연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고요.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몇 년까지는 유럽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TSMC가 구마모토라는 큐슈라는 곳에 TSMC를 지었고요.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 지었는데 왜 굳이 구마모토가 홋카이도냐 하면은 일단 구마모토는 덴소하고 소니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TSMC가 했지만은 일본의 큐슈가 이 그린 에너지가 가장 발전한 곳이 큐슈하고 홋카이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요구하고 아리백을 요구하고 유럽에서 또 애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할 것이고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도 앞으로는 탄소 중립이 된 회사 납품만 받겠다. 그러면은 그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자기네가 반도체 부품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여기서 탄소 중립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이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우리 학생한테 먼저 기회.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경제학부 재학 중인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일본 경제에 노쇠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정부가 내는 피상적인 또는 좀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노쇠 일본 경제 노쇠하고 생각한 부분은 그야말로 노쇠하고 생각한 것인데요. 네, 노쇠하고 생각한 것인데요. 일본이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부터 24살까지의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는 그 연령대 청년들이 1000만 명에서 지금 400만 명이 없어지고 600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이니까 일본은 지금 제가 그 취업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65세 이상의 원래는 정년퇴직을 해야 될 분들이 지금은 70까지 기업이 고용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계약직으로 다시 쓰고 있고요. 또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분들도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취업
또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성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가져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늘어났지만 하지만은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어느 기업이든지 메인스트림에 있으면서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코어에 있는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더구나 뭐 첨단 반도체 하겠다, 우주 한다, 또 양자 펌프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코어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코어 연구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일본의 노쇠한 일본의 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하니까 이 내수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없는 것, 이것도 일본의 약점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자분들도 일본에 대해서 좀 엇갈리시는데, 기업들이 저렇게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 그래서 일본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본의 그 랩에 방문을 했더니 일본인이 거의 없더라. 대학원 거기에 거의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그 탑 클래스 외국인들은 아마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온 외국인들도 탑 클래스 외국인은 아닐 것이다. 세컨 클래스의 외국인들이 주로 일본의 랩을 지금 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기에서 정말로 미국이나 중국하고 경쟁해서, 근데 중국은 자기가 가보면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은 미국 학생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레벨가 있지만은 이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일 확률도 높고 또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국인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 또 외국에 갔다가 중국에 오기도 하고, 일본은 그 인력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일본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또 일본 정부의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최대한 그 젊은 이들도 키우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해가지고 최대한 보충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가 고도 인재 비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굉장히 우대를 해주는, 저도 이제 고도 인재 비자, 저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영주권을 아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알았으면 그 고도 인재 비자를 했을 텐데, 그 고도 인재 비자를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미국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이민국에 가면은 외국인이 의리예요. 조리예요, 외국인이. 저쪽이 막 되게 고압적이고 뭐 이렇게 뭘 물으러 가도 막 되게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한테 고도인재, 지금 이제 제 주변에 고도인재 비자를 가진 젊은 그 한국 연구자나 그 교수분들이 많으신데, 그 고도인재 비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교수 비자로 가지고 있는데 고도인재 비자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분들이 고도인재 비자만 유일하게 가면은 대접이 좋다는데, 고도인재 비자를 내러 가면은 막 자리도 내주고 이민국에서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고도인재 비자를 내는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특례 사항이 있어서 일본에 거주를 10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원칙은 10년을 거주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도인재 비자는 1년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년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영주권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면.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면은 배우자는 일하는 데 제약을 받죠. 한 달에 28시간 제약을 받지만은 영주권이 없어도 고도인재 비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는 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인재를 막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오래된 이제 여기 졸업생인데요. 그 일본에서 그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 어떤 이제 어떻게 그런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사실 근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왜 궁금하냐면 굉장히 이제 약간의 이제 소설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2025년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뭔가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대만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남북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그런 소설 같은 상황에서 이제 2025년 여름쯤에 우리도 이제 뭐 제로금리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그러면 일본이 과거에 그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기업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 학생들은 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 2016년 이후에 교수님께서 그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궁금하긴 하면 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럼 내년 여름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딜까? 네, 우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개인이 저축하는 저축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금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 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불 준비금 중에서 초과 준비금에 대해서만 그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마이너스는 안 해요, 사실. 네. 저희는 거의 0%. 네.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그 이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금융소득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노동소득을,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버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과거에 연금이 좀 좋게 설계가 됐어요. 연금개혁을 물론 2004년인가 5년에 했지만은 그 연금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설계가 있던 때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그분들은 생활을 한 것이고 또 이 연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저게 낮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그 매년 조금씩 월급은 올라요. 월급은 오르지만 그게 월급이 오른 건 아니죠. 이 호봉제에서 전 연령에 걸쳐가지고 뭐 3%라든가 5% 그 임금이 뛰어야 그래야 그게 이제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임금 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 월급은 올라가니까 그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내 월급 오르는 것이 좀 높아서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이가 들면서는 20에서 30대, 40대, 한 50대 정도까지는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긴 하거든요. 임금이 안 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고용이 안 돼 있으면 너무 비참하죠. 일본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사회가 노인도 또 주부도 서포트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를 일본 사회가 다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막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할 때 계속해서 그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바꾸고 해도 그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개혁에서 그냥 국민들도 동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쇠락했지만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많이 계속해서 내려올 때는 그 론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지만 하지만은 잡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월급은 오르니까 어쨌든 내가 빌린 돈들은 갚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아주 힘들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과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또 부동산이 미래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일본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거든요. 그게 저는 주거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그 월급도 적고 침체되어 있고 난 반면에 주거가 굉장히 안정됐어요. 전 한 번도
제 졸업생들이 그 일본 학생들은 연애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얘들이 적극적으로 연애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애들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집 문제 때문에, 내가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좀 늦춰야 된다. 돈을 좀 벌어서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 애들은 애인이 있어도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3, 4년 있다 하려고 해요. 이러다가 한 3, 4년 있다 물어보면은 아, 걔하고 깨졌어요. 이러기 때문에 비록 쇠락을 했지만은 그런 부동산의 과거 부동산의 일본인들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필패라든가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주식으로 해서 뭔가로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있다가는 벼락바지가 된다든가 이런 게 없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얘기한 대로 쇠락했고 침체했지만 평온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한국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온한 거를 지향을 주거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후를 안정시키면서 평온한 거를 지향을 해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일본만큼 그렇게 침체하고 쇠락하지 않도록 젊은 인재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앞으로 한국도 침체를 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도 일본처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 신입생의 박준태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좀 이번 주제와 좀 외람될 수 있는데 예전에 IMF가 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좀 다소 피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어렵기 때문에 IMF 때 가장 우리가 타격을 크게 받았던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것들이 외국인들이 그 자금을 빼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한국이 보면은 이 한국 전체로 그 차입금도 많았지 외국으로 대차입금도 많았지만은 그 단기 채무의 비중이 거의 50% 정도였거든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근데 그거를 롤 오버 해가지고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은 다시 또 빌려가지고 갚고 하는 식으로 단기 채무를 했는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롤 오버를 안 해주니까 그 기업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다시 또 빌려야 되는 달러를 빌려야 되는데 달러를 빌려주는 쪽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인데 반대로 일본은 이미 그 당시 지금은 한국도 해외 순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우리가 차입한 것보다 더 많은 나라 채권국이죠. 한국도 지금은 한국 채권국이지만 97년에 한국은 채무국이었거든요. 97년에 일본은 이미 그때도 대단한 채권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영향이 없었고요. 하지만 97년에 일본은 계속 쌓였던 부실기업, 조기기업 이런 금융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일본도 되게 안 좋았고 그 하나의 가설로 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걸 딱 입증한 논문은 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런 걸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문은 봤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니까 부실채권 쌓이가 어려워지니까 일본 금융기관들이 아시아에서 자기네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아시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일본의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30분까지죠? 네.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한일 관계나 이런 거 문제는 안 물어보시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질적으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서울대 주요 기관에서도 관여해가지고 한일 협력의 신방향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그중 하나 중요한 목표가 이제 경제안전방 방안입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
한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걸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과 일본 기업이 아까 제가 소니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TSMC하고 소니벤처라든가 한 것처럼 그 기업과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되게 모색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자는 것이 미국 뜻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일본이나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는 중국의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국이 빠짐으로써 빠지는 그 공급망의 그 부분들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서로 메꿔주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서로 기업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한국이나 일본 기업도 되게 그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기업 관계자분들은 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들만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정치권에서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큰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어떤 평가를 하다 보면 혹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스탠스는 50-50으로 좋은 면과 좀 안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본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를 윤석열 대통령이 준 데다가 일본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호응이 없었는데도 자기 스탠스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일본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코로나 때 안식년 때 여기 올 때는 저희 아내가 일본 TV 보면서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보다 6개월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한국 비아냥거리고 맨날 욕하니까 주변에는 일본인 친구들도 믿을 수가 없다. 쟤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러면서 왔는데 근데 코로나 끝나고 갔더니 TV에서 막 한국 거리 막 소개하고 한국 막 시장 가서 맛있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있는데 또 제가 걱정한 것은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동안 일본에서 했던 여기서 기니까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일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돼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한국의 정보가 일본에도 왜곡돼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걱정하는 것은 그 와중에서 한국이 나쁘다고 계속 일본에서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나쁘다고 막 선전했는데 어느 날 한국 대통령이 이제 뭐 안 하겠다 뭐 징용공도 우리가 배상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또 잘못된 그 인식이 한국이 정말 나빴구나 나빴던 한국 애들이 드디어 저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나오니까 우리도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해서 과거를 잘 모르는 일본인들이 정말로 과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한국 정부에서 잘 지내자 유화 제스처를 하고 징용공 우리가 배상하겠다 하고 하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본에서 하지만은 인권이라든가 인간 존엄의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서 좀 그런 게 아쉽고요. 그냥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 살면서 좋은 시기 나쁜 시기 막 용사마 시기도 겪어보고 지금도 I love you라고 뭐 한국 최종혁에 나온 드라마도 꽤 있고 뭐 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 네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요. 제가 사는 그 일본인만 한국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쿄 외곽의 슈퍼마다 한국 음식 코너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일본 회사가 만든 일본 라면인데 막 한글을 적어서 한국 식품인 줄 알고 집에서 샀다가 맛이 좀 떨어져서 도저히 일본 거고 막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요즘은 막 좋아해요. 난리고. 네. 그런데 하지만은 언제라도 서로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일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라도 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안타까운데, 혐오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언제라도 백전백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로 대응하지 않고 그거를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